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우리 시장입니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미국에서는 딥시크발 증시 쇼크를 받아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월 1일부터는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투심이 약간은 위축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2월에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전문가님의 힌트를 얻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민트색 옷을 입고 오셨네요. 네,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전문가님 차도 이 색깔이라고. 네, 실내 내장재가 다. 너무 멋있어요. 네, 제가 옵션을 그걸로 선택했어요. 오늘 또 기분 좋게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장이 끝나기까지 1시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지수 그리고 수급 상황 짚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모두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하면서 2,511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3%의 하락폭입니다. 724.85의 거래 이어갑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만이 코스피 시장에서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매수세만 조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적인 측면 아쉬움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전문가님의 시장 분석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또 네이버나 카카오는 오르기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진단해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저는 페이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딥시크발 이제 지금 악재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증시 전체를 듣고 있는 것은 아마 딥시크발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가 쉬어갈 동안 미국 증시가 딥시크발로 인해서 좀 오르락내리락하는 냉탕 온탕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면 그 쉬어가는 동안에 그 흐름들을 지금 그대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라는 부분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을 이제 하나 짚어보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딥시크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인데 우리가 여러분 AI라는 게 결국은 이제 복합적 명령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수의 명령이 아니라는 얘기죠. 누구의 문자 전화번호를 알려줘, 누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줘라는 단수의 명령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나 우리가 명령값을 입력할 때 지금 S25 그러니까 삼성의 갤럭시 S25 광고를 보시면 자, 애견이 가능한 카페에 카페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전화번호, 위치와 전화번호를 누구에게 알려줘라고 복합적 명령을 내립니다. 이 복합적 명령이 가능한 것은 결국은 고사양의 HBM, 광대역 메모리들이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걸 딥시크가 그러면 저사양의 메모리로 가능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보가 지금 수도 없이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의문보가 지금 던져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롤플레잉 게임, 즉 고사양의 그래픽이 필요한 롤플레잉 게임만 돌려봐도 아마 게임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발열 문제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순행식 쿨러를 발열 문제를 잡고 그다음에 그 발열 문제가 계속 있었던 게 뭐예요? HBM이었잖아요. 그 고사양은 결국 발열 문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사양 컴퓨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왜? 결국은 이제 점점 복합되어져 가는 이런 화려한 그래픽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사양의 게임들은 결국은 광대역 메모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맥상통한데 이걸 그냥 저사양으로 다 풀어냈다. 그래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주식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아닌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딥시크도 마찬가지고 오늘 엔비디아의 삼성전자가 초대역 광 메모리 이걸 이제
납품한다는 지금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에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군데 다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엠바고입니다. 이 엠바고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중국의 지금 딥시크는 그걸 공개를 안 해요. 저사양의 메모리 칩에 대한 공개를 안 합니다. 이것도 엠바고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속내를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보시자고요. 과연 진짜 그들이 저사양의 메모리 칩을 사용했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지금 미국은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저사양의 메모리 칩도 수출을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즉각적 반응을 하거든요. 이 미국의 반응이 있을 거라는 거 중국이 아마 먼저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발표를 하면 미국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아마 중국은 왜 지금 어찌됐든 IT 분야, 로봇 분야, 이 AI 분야 여기에서 지금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것이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은 이 테크 기업들의 계속 지속적인 발전이 있었죠. 중국은 어떻게 이 테크 기업을 바로 따라왔어요. 중국 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했어요. 이번 중국의 이제 이번 행사 때 설 명절 연휴의 행사 때 수많은 로봇이 군무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이런 것들을 TV 화면으로 생중계를 했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중국이 빨리 따라왔죠. 근데 이 빨리 따라온 게 중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끼기 잘합니다. 복사 잘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자, 우리는 그렇게 불법적으로 복사했어. 우리 지금 불법적으로 뭘 가져왔어. 그리고 몰래 이걸 가져왔어. 이 얘기를 항상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러면 자, 이걸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고대역 고대역 메모리를 우리가 가져왔어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미국이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수출을 금지시키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딱 발표를 했느냐? 저사양의 메모리 칩만으로 실현 가능하게 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기술력으로도 불가능한 얘기고, 자, 이걸 사용하면서도 지금 발열 문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젠슨 황인데 이거 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항상 중국은 지나놓고 보면 그 불가능했던 얘기들이 어디서 가져왔거나 어디서 참고를 했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뒤늦게 밝혀지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페이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해 보신다면 이게 복합적 명령입니다. 복합적 이런 수행을 요구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게 저사양의 메모리 칩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그냥 다분히 의도적인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고 그다음에 본인한테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 가서 오히려 고사양의 메모리 칩에 대한 수출 규제보다는 저사양의 메모리 칩의 수출 규제가 나올 걸 정말 필요한데 고사양이 필요하면 고사양의 메모리 칩을 썼습니다라고 하면 여기에 더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수출 금지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탁 바꿔서 얘기해 버리면 저사양의 메모리 칩은 사실 수출 그만큼 구하기도 쉽다는 얘기가 되니까 수출 규제도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탁 역으로 치고 갔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여져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혹시나 진짜 가능한가 아닐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지금 시장이 출렁일 뿐인데 이 부분이 왜 그러면 엔비디아가 생각도 안 해. 그런 건 생각도 안 해로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고사양의 게임만 해봐도 알아요. 아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그거 저사양의 메모리 칩으로는 불가능해. 이렇게 딱 단정을 지금 지어놓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우리 시장이 지금 그렇게 출렁일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 부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적인 측면에서 어느 한쪽이 튀어오른 것은
오늘 아침 조간 신문에만 봐도 여러분 다 나왔어요. 사실 지금 이거를 내가 지금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자, 이걸 오늘 아침 신문에서 제가 잡아온 거예요. 잡아왔는데 아침 신문에서 보면 조간 신문에 반도체주 딥시크 충격. 자, 중국 사업 소부장주엔 기회다. 소재, 부품, 장비주란 얘기죠. 자, 거기서 딱 이름이 나왔어요. MK전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미 아침 조간 신문에 보면 상한가 갈 게 이미 아침에 딱 나왔어요. 오늘 MK전자가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신문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 그 경제지만 아침에 경제지만 살펴봤어도 이 MK전자가 당분간은 딥시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추세를 탈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게 경제지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앉아서 여러분들이 모든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신문을 안 읽을까요? 그 중요한 신문. 왜 자꾸 차트를 보실까요? 그게 좀 의아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이 마켓 시그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들 정말 바른 습관들로 고쳐 나가기를 정말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딥시크발 충격을 우리 시장도 소화해가고 있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엔비디아발 HBM 승인 소식에도 삼성전자가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전문가님께서는 이러한 우려들이 조금은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도 우리가 투자의 기본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이 투자의 기본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 우리가 투자의 습관 어떤 부분들 배워가면 좋을까요? 네, 이제 차근차근 살펴봐야죠.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중장기 투자의 기본 원칙. 우리가 이 9가지 성질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걸 연이어 이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효미, 시방, 근접 요까지는 다 했어요. 그죠? 네. 근접, 효용 가치성, 미래성, 그다음 시의성, 방향성, 그다음에 근접성, 접근성, 그다음에 이제 재산가만 남았는 거죠. 요 9가지 성질을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파악하시면 중장기 투자에서 절대 잃으실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요걸 파악 안 하고 자꾸 섣부른 판단을 하시다 보니 중장기 투자에서 자꾸 실패의 요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려 있는 상태에서 급락을 맞는 경우, 그럼 물려 있는 상태에서 그게 순방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라는 약이 필요한 것도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매일 앓다가 보면 결국은 수익은 자꾸 조금 내고 손실은 자꾸 참아내는 그런 버릇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안 좋은 버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는 효미시방 근접재산가다. 요 앞글자만 딴 거예요. 앞글자만. 효용 가치성, 미래성, 시의성, 방향성, 근접성, 접근성, 요 앞글자만 다 딴 겁니다. 요까지는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재산가만 남았죠. 중장기는 여기서 봐도 이걸 다 살펴보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기준. 이 기준이 뭐냐. 성장성이에요. 성장성. 지금 딥시크 때문에 MK전자가 상한가를 갔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이미 그 힌트가 다 나왔다. 아예 종목명까지 나왔다. 그걸 신문만 봤어도 오늘 상한가 하나는 잡아낼 수 있었다. 그건 뭐예요? 딥시크에 대한 얘기가 나올수록 이 MK전자는 지금 MK전자가 뭐 하는 회사예요? 자, 중고반도체입니다. 중고반도체. 새 것도 아니야. 중고반도체야. 근데 이 중고반도체 중에서도 뭐 어떤 거? 저사양의 메모리 칩이 아니에요. 고사양의 메모리 칩을 어디에 팔아요? 얘들 MK전자가 어디에 팔아? 중국에 팔아요.
그럼 이게 이 직접적인 수혜가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NK전자가 바로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이러면 이게 바로 상한가 간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어. 아, NK전자가 왜? 왜? 이게 바로 나온다니까, 답이. 이런 걸 안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상한가를 간 건지,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이걸 모르니까. 근데 이게 훨씬 중요하지. 근데 차트로 보면 그게 보이냐고. 안 보인다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게 이제 딱 추세에 초입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거지. 왜?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어디에 딥시크에 납품할 수 있겠네 기대감이 생긴 거지. 기대감이 생겼다는 건 뭐야? 얘가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 성장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딱 보는 순간 다 맞아 떨어져가. 차트는 지나놓고 나야 맞아 떨어져 가는 거고, 이거는 앞으로 펼쳐지는 성장성이 딱 다 맞아 떨어져가. 그럼 앞으로가 중요하냐? 뒤로 지나온 게 중요하냐?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앞으로가 훨씬 중요하죠. 나는 지금 미래의 주식 투자를 하고 미래의 꿈을 사고 있는데, 주식을 한다는 건 미래의 꿈을 사는 거예요. 꿈을 사고 있는데 지나놓고 난 거를 계속 살펴보면 어때? 그건 아니란 얘기지. 미래의 꿈을 샀는데 왜 자꾸 지나놓고 난 거를 자꾸 봐? 지금 미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꿈을 샀는 거고. 미래의 내 꿈을 이 주식으로 산 거야. 여러분의 재화라는 가치, 그 가치를 이용해서 미래의 꿈을 산 거예요. 그 주식은. 근데 과거를 봐? 아니란 얘기잖아요. 벌써 이게 지금 이게 부합하지 않잖아요. 명제 자체가. 그걸로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장성을 항상 기준에 둬야 된다. 이 기준점이 바로 성장성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딱 잡아 들어가면 항상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딱 서 있으면 항상 편해. 기준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빠지든 안 빠지든 내가 조금 이게 크게 빠질 이유도 없는 걸로 보여요. 빠져도 이유 있는 빠짐이 보이고 올라도 이유 있는 오름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낼 때 제대로 낼 수 있어요. 왜? 이게 제대로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니까. 마음이 절대 급해지지 않는다니까. 그럼 수익은 많이 볼 수 있고 지금 역으로 가는, 자, 이 순방향을 이제 가는 거야. 항상 수익은 짧게 보고 손실은 깊이 기다렸다는 그 내 안 좋은 습성이 뭐다? 뭘로 바뀐다? 수익은 길게 크게 보고 손실은 항상 짧게 끊어낼 수 있는 역의 방향, 즉 수익을 낼 수 있는 순방향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습관이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사고, 남들이 이거 많이 간다 그러니까 사고, 남들이 5배, 10배 간다니까 사고.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그게 맞으면 남들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부자가 됐어야죠.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 기준점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라고요. 기준은 항상 기준입니다. 성장성의 기준을 둬야 돼요. 그 기준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고? 전략적인 부분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전술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안 잡힌 상황에서 주식 투자 백날 해봤자 항상 수익은 짧고 손실은 크게 참아내는 이상한 버릇 때문에 내 계좌는 항상 뭐다? 마이너스 계좌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이건 진짜 알아야 돼요. 이건 진짜 꼭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산가예요. 재산가. 요것도 앞글자만 딴 거죠. 재산가. 재무 안정성, 산업 안정성, 가격 안정성. 요거예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재무 안정성은 우리가 흔히 보는 재무제표. 재무제표. 그죠? 요걸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어요. 이 재무제표는 현재의 재무제표가 중요할까요? 미래의 재무제표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미래겠죠. 왜? 주식은 뭐라고?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 주식은 뭐라고? 미래의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이용해서 미래의 꿈을 산 거라고 얘기했잖아. 미래의 꿈을 샀는데 지금 현재의 재무제표가 중요해요? 미래의 재무제표가 훨씬 중요하죠. 에이, 미래의 재무제표가 보여요? 현재 거밖에 안 보이는데요? 매직아이로 보세요. 보여요. 농담이고. 자, 미래의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 딱 하나야. 아까 기준점 뭐라 그랬어요? 성장성이라고 얘기했잖아. 아, 이게 성장할 기업이냐 아니냐를 보면 그게 미래의 재무제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다음 미래 산업을 그려가면서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근데 이걸 안 봐요. 재무제표. 아, 지금 당장 이익이 나네. 이익이 나면 되네. 여러분, 제가 주식이 움직이려면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변동성이 발생해야 된다 그랬죠. 이 성장성도 변동성의 일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성장성도 그러니까 변동성의 일부야. 예전에 모 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아니, 우리 회사는 이익도 잘 나고 자동차 시트 만드는 회사였어요. 현대자동차 1차 벤더였고 우리는 이익도 잘 나고 항상 이익이 나는 회사고 근데 왜 주가는 항상 거꾸로 바닥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주식은 변동성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 회사는 A 플러스 B는 C. 자, 이게 뭐냐? A는 원가. 그죠? 재료를 사는, 이게 시트 만들면 재료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를 사오는 원가. 그 다음에 시트를 만드니까 부가가치가 입혀졌어. 그러면 거기에서 A 플러스 B가 나오면 C, 납품 단가. 그죠? 그럼 요 부가가치는 이익이네요. 그죠? 이익으로 잡힐 거고. A 플러스 B는 C라는 공식이 통하는 이 모든 기업들은 이익이 나도 변동성이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익이 거기서 거기니까 더 이상 늘지도 않고 시트가 갑자기 확 늘 게 없잖아요. 자동차 시트가 판매량이 현대차 판매량이 좀 많이 늘었어. 그러면 이익이 조금 더 많이 나겠죠. 근데 기대감은 있어요, 없어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미래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성장성이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어때요? 거꾸로 가는 거죠. 이익이 나도 거꾸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 뭐가 필요해요? 성장성의 재료가 필요한 거죠. 재료. 그래서 이걸 뭘 해서 보통 재료를 만들어요? R&D. 연구개발을 하잖아. 연구개발을 하잖아요. 그죠? 이 N이 그 N이 아니고 이겁니다. 예. AND 할 때 N이에요. 자, 그게 줄여서 이래 쓰니까. 자, 그래서 이게 입혀져야 돼요. 그러면 이 시트에서, 이 자동차 시트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시트에 앉는 순간 뭐가 내 바이탈, 즉 내 혈압, 그다음에 지금 내 체온, 그다음에 맥박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는 시트가 나왔다. 이건 바이오하고 결합된 인공지능. 그래서 이 사람이 혈압이나 혈당이나 뭐가 떨어지면 주치의로 바로 차에서 전송이 가능하다. 이런 시트가 개발이 되면 뭐 성장성, 변동성이 생긴 거고 기대감이 생겨서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회사는 R&D를 안 해요. 왜? 시트 만들어서 계속 납품을 하니까. 변동성이 없었어. 근데 최근에 이 회사가 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변동성이 생겼어. 뭐? 어떤 변동성? 어떤 변동성 때문에 올랐어? 회사 내 변동성이 아니에요. 경영권 분쟁이라는 변동성이 생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회사가 최근에 올랐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작년이었죠, 작년. 작년에 올랐어. 어찌됐든 경영권 분쟁이라는 변동성이라도 생겨야 주가는 오른다는 거예요. A 플러스 B는 C라는 공식이 되는 회사들은 거의 오르지 않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결국은 미래의 재무 안정성을 높여주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 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금의 어떤 재무제표보다는 미래의 재무제표를 눈으로 그려낼 수 있으면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근데 그럼 지금의 재무제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죠. 지금 재무에 대한 부분이 안정성, 즉 왜 중요하냐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에 자본이 없어. 이익이 안 나니까 당연히 자본이 없겠죠. 이익이 없어. 이익이 없어. 자본이 계속 줄어들어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본 잠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회사가 R&D에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동성이 생길 만한 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투자? 없어요. 이런 회사는 뭘 해야 돼요? 자금을 끌어와야 돼요. 근데 그 자금을 끌어오는 것도 결국은 누군가가 기대를 해야 자금을 넣어줄 거 아니에요. 자본 잠식인 회사에 자금 넣어주고 싶겠어요? 계속 떨어먹을지 모르는데, 계속 이익이 안 나고 손실만 발생하는데 자금 구하기도 힘들어져요. 이런 걸 보고 한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계 기업.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한계 기업에 대한 퇴출, 좀비 기업 퇴출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급해졌죠. 전부 지금 자금 구한다고 난리예요. 근데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자금 구하기 힘들죠. 그 한계 기업에 투자를 언제는 특히 1월에서 3월까지는 안 해야 돼요. 뭐가 안 좋아서? 현재의 재무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됐어. 현재의 재무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는데 미래의 재무 안정성은 더더욱 확보하기 힘듭니다. 왜? 돈이 있어야 뭐 사업을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돈 없는데 사업해요? 전부 빚만 끌어가다가 사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 돈이 없는데 뭔 사업을 해? 그 자본 잠식이 돼 있는데 뭔 사업을 해? 아니잖아. 그래서 현재 재무제표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라니까. 기업의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논리는 이익이 발생해야 돼. 이익이 생겨야 뭘 다른 거라도 할 수가 있어. 그 이익이 발생한 그럼 주가는 언제 올라요?
이익이 발생한 상태에서의 변동이 생겨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시장에서 이 회사에 관심을 가져. 그래야 주가가 올라와요.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야. 그 재무 안정성이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해? 중요하지. 특히 지금부터 언제까지? 3월 말까지. 왜? 이때가 가장 재무 안정성이 안 좋은 회사들이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뭐? 재무 안정성이 안 좋으니? 자, 회계감사님들이 뭐려고 해요? 야, 너 그 자본 잠식이야. 자본 잠식해. 발표해. 너가 자본 잠식 되는 과정에서 너가 돈을 정당하게 안 썼어. 그죠? 회계 부정을 계속 얘기해.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의견 거절이 나와요. 이거 맞는 순간 거래 정지야. 그래서 1월부터 3월은 특히 재무 안정성 이거 중요한 시기.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재무 안정성 살펴봤어요. 자, 여기서 핵심 뭐라고? 기본적으로 회사는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 구조예요. 이익이 안 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니, 이익이 안 나는데 회사 직원들 월급이 그렇게 좋게 나가겠어요? 이익이 안 나는데 보너스 나가겠어요? 안 나간다니까. 이익이 안 나는데 무슨 R&D를 해? 안 나간다니까. 근데 월급은 나가야 되잖아. 그럼 뭐 자꾸 적자가 지속되잖아. 그러다 보면 뭐가 된다고? 돈이 자꾸 까이는 거잖아요. 자본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게 자본 잠식이 된다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익이 나야 돼, 회사는. 그 적자가 계속 지속되는 기업들은 결국은 자본 잠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건 기본적으로 딱 생각하고 가야 돼. 아시겠죠?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산업 안정성입니다. 지금 인공지능이나 이런 산업들, AI, 로봇,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섹터로 리사이클링 되는 섹터, 조선, 이런 산업들은 뭐가 있어요? 안정성이 있지. 왜? 누군가 계속 돈을 쏟아붓잖아. 오늘 아침 뉴스에만 해도 자, 앨런 머스크가 이 AI에 계속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아침 뉴스에만 해도 나왔잖아. 계속 돈들이 모이는 곳이야. 투자금들이 모이는 곳이야. 모이는 곳. 여기는 계속 수주가 나오니까 투자금들이 모이는 곳이야. 돈이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들어와요. 이건 산업 안정성이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요? 산업 안정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근데 여기서 거꾸로 보자고. 지금 그럼 산업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안 좋은 섹터, 화학, 건설. 자, 이쪽을 보자고. 지금 뭐 롯데 정밀화, 그 다음에 건설 쪽에서 보면 뭐 지금 태영건설, 이런 회사들이 지금 뭐 태영건설은 이미 워크아웃을 신청했는 상황이고. 자, 이 왜 워크아웃까지 갔어요? 왜 지금 유동성 위기를 왜 겪어요? 왜 겪어요? 유동성 위기라는 개념이 뭐야?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 머니가 없다는 얘기잖아. 왜 갑자기 머니가 없어요? 이게 산업 안정성이 없으니까 얘들이 돈을 넣어요. 넣었던 돈마저 회수하려고 하잖아. 투자했던 돈마저 회수하려고 하는 쪽이 이쪽이야, 지금. 그리고 건설은 뭐야? 지금 위험하니까 이자가 계속 늘어나잖아. 건설 쪽에 가서 요즘 돈 빌리려고 그랬어요. 이자 엄청 비싼 이자 써야 돼요. 왜?
산업 안정성이 떨어집니까? 이걸 한때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채권 할인율. 채권 할인율을 보면 할인율 이걸 보면 산업 안정성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산업 안정성의 바로미터가 채권 할인율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건설주 채권, 어음 채권, 화학주 어음이나 채권 들고 그 은행 가보세요. 할인율이 할인을 엄청나게 때립니다. 이거 다는 못 줘요. 50% 드릴 수 있습니다. 60%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건설 어음 안 받아요. 화학연금 안 받습니다. 어음 안 받습니다. 화학 채권 안 받아요. 우리 매입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채권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아까 전에 로봇, 조선, 그다음에 뭐 있어요? AI 이런 쪽은 뭐다? 채권 할인율이 90%까지 드릴 수 있어요. 95% 드릴게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높아져요. 그게 뭐다? 산업 안정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돈 빌려주는 쪽에서도 이렇게 산업 안정성을 따지는데 나의 미래의 꿈을, 나의 재화를 가지고 미래의 꿈을 사는 사람들이 산업 안정성, 이거 뭐 필요 있어? 차트 보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잖아. 정말 잘못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이제 확 감이 와요? 내가 이때까지 뭐 한 거야? 라는 감이 와야 돼. 이 정도까지 왔으면, 내가 지금 이때까지 뭐 한 거지? 나 뭐 한 거야? 라는 감이 와야 돼. 그게 안 오면 큰일이야. 더 큰일이야. 반성할 줄 모르는 인간. 반성이라고 눈꽃만치 찾아볼 수 없는 인간. 그 인간이 되면 안 돼. 이제, 내가 뭐 한 거지가 돼야 돼.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억울해해야 돼, 여러분들은. 우리 앵커님 방금 살짝 웃었어. 억울해요. 억울해요, 앵커님. 또 억울한 건 아니지만. 이거 왜 몰랐지? 나는 기본적인 거 왜 몰랐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 이게 기본적인 걸 왜 몰랐지가 돼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서 계속 주식 투자를 하니까 왜 실패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거 다 알면 그냥 실패할 이유가 없어져요. 아니, 금융권에서조차 돈 빌려주는 사채업자조차 이런 거 다 파악하고 어음 할인율 따져 샀고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산업 안정성 뭐 저런 게 필요하나? 주가 올라가면 좋은 거지. 오르면 장땡이야. 이런. 그거는 장충동 왕족발 골목 가갖고 횟집 차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야. 난 잘할 수 있어. 전부 족발 먹으러 왔는데 여기 횟집이 왜 있어? 이러고 그 집 안 가요. 되게 맛있으면 가겠지. 거기서 성공했다? 그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그 드문 케이스를 찾으러 떠나신다면 떠나세요. 떠나세요. 옛날에 큐오큐인가가 떠나가라 그 노래 있던데 자 떠나세요. 진짜 주식시장 떠나야 돼 그런 분들은.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물며 돈 빌려주는 사채업자도 저런 거를 다 체크하고 빌려주는데 나는 뭐 한 거지가 돼야 돼. 자 그다음 가격 안정성이에요. 자,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둔 이유. 왜 마지막에 뒀을까? 그냥 말을 맞추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뒀을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해서 마지막에 뒀습니다. 원래 주인공은 가장 늦게 나타나는 법이니까. 자, 가격 안정성이 왜 중요하냐? 아무리 좋은 주식도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는 가격 안정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주가가 차트 막 이렇게 해서 이 고점까지 왔어. 근데 이 가격 안정성이 전혀 없어.
여기는 변동폭이 되게 심해. 올라가는 거는 몇 프로 안 되는데 떨어질 때는 막 15%씩 막 떨어져. 이런 주가까지 올라가 있을 때는 가격 안정성적인 측면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앞에 게 아무리 다 맞아 떨어져 가도 너무나 마지막에 가격 안정성적인 측면이 없다 싶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뭐다? 이미 뭐다? 소문난 잔치예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건 이 주식은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난 잔치집이야. 소문이 날 대로 난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찌끄레기 남아있어. 배추전 몇 개 남아있을라 많아? 그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걸 물 마시고 나와야 돼. 그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은요. 가장 좋은 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잔치집이야. 이제 지금 막 잔치를 벌리려고 하는 금방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잔치집에 들어가야 돼. 안 기다려도 돼. 아침부터 가고 쫄쫄 굶으면서 안 기다려도 돼.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 먹을 거 계속 내오니까. 끝까지 남아있으면 뭐 국도 먹고 다 먹으니까. 그죠? 그 잔치집을 기다려야 돼. 이제 시작하는. 그러면 잔치 때문에 3일 전부터 굶는 건 뭐다? 이건 기다리는 매매야. 이게 딱 이게 지금 이게 가장 맞는 속담이에요. 3일 전부터 기다리는 거는 기다리는 전략이야. 잔치집 기다리는 거. 그죠? 근데 막 이제 소문이 나는 추세를 타는 것들, 이제 잔치 막 시작하려고 하는 곳에 들어가야 돼. 가격 안정성적인 측면에서 고점에 있는 건 뭐라고? 이 저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잔치집 시작하는 곳이고, 여기 고점은 이미 소문난 잔치집이야. 소문난 잔치집은 뭐? 먹을 게 없어요. 물 먹고 나와야 된다니까. 너무 변동성이 심해서 나는 겁나서 이거 못 들고 있겠다. 결국은 손실 보고 나와. 먹어봤자 몇 프로 못 먹고. 왜? 너무 변동성이 심하니까 2%는 먹고도 겁이 나서 빠져나와야 돼. 1% 먹고 빠져나와야 돼. 근데 손실은 마이너스 15%, 20%까지 순식간에 떨어지는 경우를 참아내야 돼. 그 짓거리를 왜 해? 그 짓을 왜 해요? 심장만 쫄깃쫄깃하고 먹을 거는 뭐 별로 먹지도 못하는데. 고점이 항상 그래요. 얼마 먹지는 뭐해. 근데 항상 뭐? 기다리는 거는 간이 쫄깃쫄깃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짓을 왜 해? 가격 안정성적인 측면. 그게 추자연이면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단기 매매하는 사람. 근데 이건 뭐다? 중장기잖아. 중장기를 그 짓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가격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잔치를 시작하는 곳. 그럼 잔치를 시작하는 곳은 뭐? 이제 추세를 탔거나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고, 즉 산업의 개화기 단계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나, 안 그러면 산업이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나, 그 전체적인 주가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이 있을 때예요. 제가 이 강의를 옛날에도 한 적이 있어요. 2015년도 말, 그때 SK 하이닉스가 2만 원일 때 2만 원대였어요. 2만 5천 원 뭐 이런 때였어. 그때 제가 여기 서울경제TV였어요. 8만 원 안 가면 제가 옷 벗겠습니다. 이 전문가 생활 안 해요. 때려쳐갈게요. 중장기 하세요. 8만 원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사람들 에이 그랬어요. 그때 인공지능 강의를 했거든. AI 강의를 그때 이미 했어. 수익을 받아도. 그리고 진짜 이 8만 원 넘어서 지금 20만 원을 간 거예요. 왜? 인공지능이라는 수요가 반드시 반도체 수요로 이어질 것이라고 그때도 성장성에 대해서 다 얘기했고, 가격 안정성적인 측면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기사 볼게요. 자, 이제 실전 강의 잠깐 빨리 보고 갈게요. 자, 오늘 경제지에서 이미 나온 얘기예요. 78억짜리 중국산 AI 고래 1,400억 쓴 챗GPT를 압도했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라고 했죠. 이 기사 잘 읽어보세요. 기사 잘 읽어보면 딥시크의 인기 이어질까 이런 내용들의 의문부호가 계속 물음표가 찍혀 있어. 물음표가. 여기 지금 이 기사를 읽어보면 다 물음표야. 딥시크는 진짜 저가 칩을 사용했을까? 뭐 다 물음표야. 여기서 얘들의 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미국의 방해가 최대한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절대 저사양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합적 명령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합적 요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 때문에 그다음 연이어 나오는 게 뭐냐? 반도체주 딥시크 충격, 중국 사업의 소부장주엔 기회다. 근데 MK전자 이거 딱 나왔어. MK전자가 당분간은 갈 거예요. 추세상 추자연으로 보면 갈 거야. 단기 추자연으로 보면 가. 왜? 여기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으니까. 얘가 뭐 수출하는 회사라고? 중고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거? 고사양 중고반도체. 이것만 봐도 해답은 나오죠. 저사양 칩이 아니라니까. 해답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MK전자가 뭐가 생겼다? 기대감이 생겼다. 그래서 이게 MK전자의 주가입니다. 가격 안정성. 지금 거의 저점 부근에 있잖아. 가격 안정성까지 높잖아. 근데 이게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야. 가격 안정성이 높아요, 저거요. 가격 안정성이 떨어지지. 왜? 주가가 높으니까. 그 주성 엔지니어링은 오늘 빠져요, 오히려. MK전자는 상한가를 가요. 딱 나오잖아, 답은. 이미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딱 쓰여지잖아. 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K푸드의 바이오까지. 자, 이 오리온이라는 회사 얘기야. 오리온의 자회사가 리가켄 바이오예요. 리가켄 바이오의 리가켄 바이오가 작년 2.3배 급등했다. 뭐해서 오리온이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지분 가치만 1.1조다. 얘들 지금 오리온이 갖고 있는 리가켄 지분만 팔아도 1.1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외 지금 그 K푸드 열풍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디? 가격 안정성까지 줬잖아. 앞으로의 오리온은 좋다는 얘기야. 신문을 봐서도 좋다는 얘기야. 근데 이미 신문에서 나왔어요. 오늘 오리온 올라요? 올라요. 신문은 여러분 이미 힌트를 다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힌트를 주고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고 정답지 같은 걸 안 본다. 그건 여러분들의 오류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딱 끝!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중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강의에서는 이 재무, 산업, 그리고 가격의 안정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다 보면 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더욱더 키워가실 수 있겠다. 이런 기대도 드는 하루였습니다. 하단 자막까지 참고하셔서요. 전문가님의 노하우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회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